안녕하세요. 글 읽어주는 낭낭이입니다. 혹시 토파보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 읽어드릴 책이 숲을 걸으며 나를 토파봅니다. 인데 전 여기에서 토파보다 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토파보다는 샅샅이 더듬어 뒤지면서 찾아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순 우리말이라고 하네요. 아마도 숲속을 걸으며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 덕분에 새로운 사실 한 가지를 배웠네요. 이 책에는 자연에 대한 싱그러움, 웅장함, 고요함, 화려함을 담은 많은 사진들이 실려 있는데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받는 느낌이 들어요. 흔히 멍 때린다 그러죠? 근데 그 멍 때리는 게 사실 그렇게도 어렵다고 하네요. 머릿속에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의 뇌 속을 휘젓고 다니잖아요. 이 책에 실린 사진들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왠지 멍 때리기도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숲을 걸으며 나를 톱파봅니다. 에서 좋은 글귀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독과 친해집니다. 필자는 고독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고독이라는 행위에 익숙해진 탓도 있을 것입니다. 고독은 사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지만 나는 고독을 감정보다 행위를 통해서 먼저 배웠습니다. 10대 때부터 시작한 유학생활이 내게 준 선물이기도 합니다. 힘들거나 머릿속이 복잡해질 때마다 나는 산이나 강 또는 바다로 떠나서 오랜 시간 혼자 보냈습니다. 산꼭대기 정상에 이르러 해가 질 때까지 바위에 앉아 있노라면 사실 고독이나 외로움이란 감정보다 무념의 편안함이 더 컸습니다. 만일 혼자 있다는 외로움에 밀렸거나 누군가를 그리워했다면 진정한 고독에 빠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독은 자신만의 낭만적 감정일 수 있지만 외로움은 그리움이라는 대상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고독과 친해질 수 있었던 것도 혼자 보낸 시간이 많고 길어졌기에 가능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고독이 주는 고요함과 평화로움은 사고를 더 깊고 더 넓게 만듭니다. 고독에 익숙해지고 친해진다면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커져 한층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이고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몹시 힘들어합니다. 스마트폰이나 TV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누군가를 만나 수다를 떱니다.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생각 없이 어딘가를 응시하거나 자신만의 감성에 빠져 있는 시간을 즐기지 못합니다.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집이라는 공간과 직장이라는 환경에 속해 있는 나는 모두 사회적 관계가 만든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 엄마와 아내, 자식 또는 무슨 직장 누구로 대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나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만든 호칭으로 살아갑니다. 가끔 외로움이 밀려오는 것은 현재의 삶이 불행해서가 아니라 자신만의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달콤한 고독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직이나 그룹에 속해 있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의존하다 보니 그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의 경우는 대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혼자 되는 게 두렵고 외로워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이겨내야 비로소 고독의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럿이 할 수 있는 일 말고 혼자 할 수 있는 독서, 운동, 여행 같은 창의적인 취미 활동을 통해서 긍정적인 심리를 갖는 것입니다. 마음의 버릇. 다른 사람에게 가시돋친 말을 하는 것은 나는 당신보다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상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 사람은 가시돋친 말을 하지만 욕구 불만 때문일 거야. 우월감을 느끼고 싶다는 욕망에 조정을 당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버리면 그만입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가시돋친 말도 단지 말뿐일 때가 많습니다. 말로 받아들여 의미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그저 음파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입으로 뱉은 상대방의 음파가 내 청각에 닿아서 들린 것뿐이야 라고 흘려버리면 말 때문에 마음을 다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고민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각각의 고민이 아무리 특별하고 복잡한 척을 해도 어차피 욕망, 분노, 방황이라는 번뇌 에너지의 조합일 뿐입니다. 결국 고민이 생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프로그램에 조정을 받고 농락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항상 자극을 바라기 때문에 부정적인 자극조차 기분 좋게 받아들여 나쁜 버릇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데 이런 버릇을 불교에서는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배후에서 우리를 조종하는 마음의 버릇을 간파해서 없앨 수 있다면, 즉 집착을 버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고민이든지 자유자재로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조정하는 정체를 알아내어 보이지 않는 그 투명한 실을 끊어버릴 때 우리는 마침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종당하지 않고도 자신의 의지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안에서 찾는 삶의 의미. 나이를 먹으면서 불행하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면 행복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행복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행복을 2배로 키울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욕망하며 일상의 감사와 감동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찾으려면 지금 내가 사는 세상에 감사하고 감동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 속에 작은 것들이 주는 행복의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행복은 자신 스스로가 찾고 발견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타인의 기준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타인이 남편이나 아버지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하거나 아이가 아버지의 기준대로 행동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랑으로 포장된 아버지의 강압에 가족들이 손살에 치며 물러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남들도 꼭 좋아해야 하는 법 또한 없습니다. 아내가 싫어하는 것으로는 아내를 사랑할 수 없고 아이들이 불편해하는 것으로는 아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굳이 뭔가를 억지로 가르치고 주입하지 않아도 아이들 앞에서 걸어가는 아버지의 삶 자체가
아이들 삶에 등불이 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가장으로 열심히 살았으니 내 역할은 다했다는 식의 아버지 상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묵묵히 앞장서서 걸어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아니라 아이들과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아버지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뒷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아이들과 적극적으로 친밀감을 형성하고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진심으로 다가가는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이란 그저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돈으로만 자라지 않습니다. 진심 어린 관심과 행복한 말 한마디가 아이들을 성장시킵니다. 지금까지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말로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다그쳤다면 이제는 그만해도 돼.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으니 이제는 조금 편하게 살아도 돼 라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부족함 투성이인 인생이지만 이제는 괜찮다 라고 자신을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괜찮아. 이 말은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마법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으로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삶의 의미는 나의 바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참 나를 알고 나를 이해하게 되면 일상에 숨어 있는 작은 행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하찮은 일들이 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누군가가 나를 배려하고 내가 원하는 행복을 준비해 둘 거라는 기대는 거두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아니 10분만이라도 나만의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이기주의자가 된다면 굳이 누군가의 관심과 배려를 갈망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이야말로 내가 원하는 행복을 준비하고 실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니까요. 나 자신을 배려할 줄 알아야 타인도 배려할 수 있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타인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행복을 책임질 줄 알아야 타인의 행복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와 경쟁심을 멈춥니다. 필자도 한때는 실적이라는 말을 자주 입에 올렸습니다. 경영자라는 명분으로 직원들을 다그칠 때마다 항상 분기별 실적을 논하며 위기를 강조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팀별로 실적을 비교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분석하는 것이 기업 경영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업이 많은 이윤을 얻어야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고 직원들과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기업 경영자의 그러한 신념은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환경이 이전하고는 많이 변했지만 기업의 기본적인 가치와 경영자의 이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비교와 경쟁이 기업 성장에는 도움이 되었겠지만 잃은 것도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자는 한시도 마음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동종 업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세계 경제라는 파고에 시달려야 하다 보니 늘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쉬지 않고 분기별 실적을 비교하고 분석해서 생산에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일상화된 삶을 오랫동안 살다 보니 나라는 사람은 없고 어느 기업 경영자 또는 회장이라는 직책이 날 옥죄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자연인은
집에서조차 되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스스로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좋아하며 무엇을 위해서 이토록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라고 변명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았고 세상이 아닌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비교 불가한 존재입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고 부족함에 경쟁심을 느낀다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심은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욕망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욕망은 멈출 수 없는 기차와도 같아서 커질수록 건강은 물론 행복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습니다. 마음 공부를 시작한 것도 성공한 경영자보다 나를 알고 나를 챙길 줄 아는 진정한 행복을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삶은 경쟁이라는 속도로 따라잡아야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만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시각 누군가를 이기지 못해서 또 누군가보다 잘나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다면 잠시 창문을 열고 가만히 두 눈을 감으십시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누구보다 잘나고 싶은 것인지 당신은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나는 나야. 나는 그냥 나대로 살 거야. 오늘이 소중해집니다. 오늘 살아있지 못한 어제 떠나간 이들에게 평범한 일상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기적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을,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불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루는 별것 아닌 소모품 같을 테지만 삶의 벼랑 끝에 서본 사람은 하루의 소중함을 목숨처럼 여깁니다. 필자는 여명의 시간만 되면 가슴이 벅찹니다. 가리왕산을 휘감은 새벽 안개에 감동하고 그 안개 속에 서 있는 자작나무와 적송에 또 감동합니다. 하루를 여는 꽃과 새들의 소리,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의 기척 소리, 숨 냄새, 바람 냄새까지 매일 보는 풍경들이 경이롭고 신기해서 오늘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필자를 위해서 존재하고 살아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일을 내일 미룰 수가 없습니다. 내일이 없는 삶처럼 오늘을 살아야 후회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삶은 유한하지만 인생의 가치는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꽃밭에 물을 주듯 내 인생의 꽃밭도 소중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디쯤 와 있는지, 내가 서 있는 지점이 어떤 이들에게는 가질 수 없었던 소중한 날들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매일 얼굴을 닦듯이 마음을 청소하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행동의 뿌리에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곧 모든 행동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매일 눈을 뜨면 자신에게 묻고 또 묻습니다. 나는 과연 제대로 살고 있는가? 필자도 새벽 산책길에 매번 나 자신에게 묻습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묻고 또 물어가며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지에 이르기 위함이 아니라 올바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또 묻습니다. 나는 오늘 욕심 없는 하루를 보냈는지,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비난하지는 않았는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떠올리며 반성과 성찰에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소중함. 죽음은 정든 가족과 애인, 친구, 재산과 지위 등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괴롭고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면 누구든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수명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세상 만물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높이 있는 것은 반드시 떨어지며 만남에는 이별이 따르고 언젠가는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인생은 잠시 왔다가 잠시 후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확실히 소유하며 사는 날은 오늘 하루뿐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생각지도 않은 죽음의 손길이 찾아와서 내 생명의 문을 두드릴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때를 생각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떠나야 할 각오와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죽음을 우리는 자주 남의 일처럼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삶이 유의미한 것은 죽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성찰은 삶을 풍요롭게 하며 잘 사는 삶은 품위 있는 죽음을 필연적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고귀한 죽음은 매 순간 우리네 삶 속에 깊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은 서로를 비출 때 비로소 같이 빛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나간 날에 미련을 갖지 말고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지 말자. 오늘을 사랑하며 살자. 필자는 전적으로 이 말에 동의합니다. 톨스토이는 인생 10분에서 일과 생각, 운동과 독서, 친절함과 꿈, 사랑, 주변 살피기, 웃음, 기도 등 10개 분야를 실천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항상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 될지 모른다 라는 생각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집착은 두 종류라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에 집착하는 때도 있지만 타인이나 세상을 향한 집착도 있습니다. 성격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강박적인 감정이나 행동을 보인다면 일반적인 성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탁자 위에 먼지 한돌조차 견딜 수 없어 반복적으로 청소를 한다거나 특정 음식만 집중적으로 먹는 것 역시 개인의 취향이나 성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가족이나 연인의 일상을 지나칠 정도로 점검하거나 간섭하는 행위 역시 애정이 아니라 집착이라고 합니다. 집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대체로 자신의 착각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상대방보다 자신의 공감 능력이 높다거나 그를 위해선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자신의 잣대로 끝없이 비교하며 스스로 상처를 받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결국 상대를 향한 원망과 분노로 변해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인간의 활동 중에서 가장 소모적인 행위인 집착을 극복하는 방법은 집착하는 대상과 나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나와 그것, 나와 당신, 나와 그리고 세상을 분리해 타자화시키면 자신을 옥죄고 있던 집착으로부터 해방됩니다. 또한 새로운 친구를 만나거나 취미 활동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도 집착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낭낭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